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폐공장 주변으로 거센 빗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곳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 대원들은 빗소리에 자신의 기척을 완벽하게 숨긴 채 목표 지점을 향해 그림자처럼 접근하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교했고 서로 간의 수신호는 일말의 오차도 없이 신속하게 전달되고 있었으며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러넘쳐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압박감을 조성했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섬광탄이 터지자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순식간에 부서져 나갔고 그 틈을 타검은 제복을 입은 대원들이 내부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시야를 가리는 뿌연 연기와 귀를 찢을 듯한 폭음 속에서도 선두에 선 지휘관의 움직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확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교전 수칙에 따라 가상의 테러리스트 역할을 맡은 대항군들의 급소를 정확히 가격하며 순식간에 제압해 나갔고 그 모습은 마치 전장을 지배하는 사신과도 같았다. 한서연 대령은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지막 남은 테러리스트의 미간에 레이저 조준점을 고정시켰고 방아쇠를 당기는 손가락에는 추호의 떨림도 없었다. 훈련용 페인트탄이 정확히 표적에 명중함과 동시에 그녀는 전방을 주시하며 경계태세를 유지했고 이어폰을 통해 상황 종료를 알리는 명료한 음성을 송신했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통신망을 타고 흐르자 현장의 모든 대원들은 즉시 사격을 중지하고 안전지대로 이동하여 다음 명령을 기다렸다. 훈련장 내부의 조명이 켜지자 한서연 대령은 쓰고 있던 방탄 헬멧과 가스 마스크를 벗어 옆구리에 끼며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지나치게 냉정하고 차분하여 방금 전까지 격렬한 전투를 치른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으며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히 주위를 압도하고 있었다. 그녀는 부하대원들을 집합시킨 뒤 초시계를 확인하며 이번 작전 수행 시간이 목표치보다 3초 늦었다는 사실을 지적했고 그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엄격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실전에서 3초라는 시간은 아군의 생사와 직결되는 치명적인 시간임을 강조하며 대원들에게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원들은 그녀의 질책에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불만이 아닌 존경과 경외심이 담겨 있었으니 이는 그녀가 누구보다 뛰어난 실력을 갖춘 전설적인 지휘관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한서연은 707 특수임무단 역사상 최연소 여성 지휘관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지만 그것은 혜택이 아닌 피나는 노력과 실력으로 쟁취한 결과물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화려한 룸살롱에서는 훈련장의 살벌한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흥청망청한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제707 특수임무단을 관할하는 여단장 최병철 소장은 최고급 양주를 들이키며 옆에 앉은 접대부들의 아양을 즐기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탐욕스러운 기름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부하 장교들이 아첨하며 따라주는 술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 마시며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과시하는 무용담을 늘어놓느라 여념이 없었다. 최병철 소장은 최근 국방부에서 내려온 예산 감축안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윗선 로비를 하고 있는지 떠벌리고 있었다. 그는 군인의 본분이 국방의 의무가 아닌 자신의 뱃속을 채우고 진급을 위한 줄 대기에 있다고 믿는 전형적인 부패 군인이었으며 그의 안중에는 병사들의 안위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굵은 손가락에 끼워진 금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이번에 새로 도입될 장비 사업에서 얼마나 많은 리베이트를 챙길 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 한서연 대령의 이름이 나오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묘하게 변했는데 그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며 욕설을 섞어 그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자가 감히 특수부대 지휘관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녀의 깐깐한 성격 때문에 자신이 챙길 수 있는 뒷돈이 줄어든다고 투덜거렸다. 최 소장의 눈에는 한서연의 철저한 원칙주의와 청렴함이 단지 융통성 없고 건방진 태도로만 비칠 뿐이었고, 그는 그녀를 꺾어놓을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박중령은 최 소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맞장구를 치며 한서연 대령이 너무 독단적이고 윗사람을 모실 줄 모른다고 험담을 늘어놓았다. 그들은 서로 낄낄거리며 한서연을 조롱했고, 그녀가 이룬 성과들을 깎아내리며 자신들의 무능함을 합리화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한서연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이 아니라 주제 파악 못하고 설치는 골치 아픈 존재로 전락해 있었고, 이는 그들의 썩어빠진 사고방식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훈련을 마치고 개인 집무실로 돌아온 한서연은 샤워를 마친 뒤 군복으로 갈아입고 책상 앞에 앉아 늦은 밤까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수많은 훈련과 작전 중에 생긴 상처들이 훈장처럼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뿐이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녀는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피로를 쫓아내려 애쓰면서 군수물자 보급 리스트를 꼼꼼히 살피고 있었다. 그녀의 눈길이 멈춘 곳은 최근 여단본부에서 승인한 신형 방탄조끼와 개인 화기부품 납품 관련 서류였는데, 수치상으로 미묘한 모순점들이 발견되었다. 스펙상으로는 최신형 장비라고 기재되어 있었지만 납품 단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었고, 제조사 또한 들어본 적 없는 신생 업체라는 점이 그녀의 의심을 샀다. 한서연은 직감적으로 이 계약 뒤에 무언가 구린 구석이 있음을 감지했고, 그녀의 미간은 좁혀지며 날카로운 이성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과거 작전 수행 중 불량 장비 때문에 동료를 잃을 뻔했던 기억이 그녀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자 그녀의 손은 주먹을 꽉 쥐게 되었고 분노가 차올랐다. 그녀에게 있어 대원들의 생명을 담보로 장난을 치는 행위는 적군보다 더 악랄한 내부의 적이었기에 그녀는 이 문제를 결코 간과할 수 없었다. 그녀는 펜을 들어 의심스러운 부분들에 붉은 펜으로 체크를 하며 내일 있을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철저한 자료 조사를 시작했다. 한편 술집에서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나온 최병철 소장은 대기하고 있던 관용차에 올라타며 수행 비서에게 내일 회의 준비는 대충 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회의 따위는 요식 행위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회의가 끝난 후 이어질 고위 장성들과의 골프 회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이 이룩한 권력의 성에 취해 있었고, 감히 누가 자신의 앞길을 막을 수 있겠느냐는 오만함에 빠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707 특수임무단 연병장에는 이른 새벽부터 대원들의 힘찬 구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고, 그 선두에는 언제나처럼 한서연 대령이 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휘관이라고 해서 뒷짐지고 명령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고된 훈련을 대원들과 함께 소화하며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그녀와 함께 땀 흘리며 호흡하는 대원들은 그녀를 마음속 깊이 신뢰하고 있었고, 그녀의 명령이라면 불속이라도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침 구보를 마친 한서연은 대원들을 정렬시킨 뒤 짧고 굵은 훈시를 통해 군인의 명예와 사명감에 대해 역설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아침 공기를 가르며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그녀를 바라보는 병사들의 눈빛에는 강한 자부심이 서려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가슴에 새겼다. 그러나 이러한 열정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여단 본부의 아침은 나른하고 풀린 분위기였으며, 최병철 소장은 숙취 때문에 지각 출근을 하고 있었다. 오후에 예정된 지휘관 회의 시간이 다가오자 한서연은 정복으로 갈아입고
준비한 자료들을 챙겨 회의실로 향했고 그녀의 발걸음에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복도에서 마주친 다른 부대 지휘관들은 그녀의 서늘한 기세에 눌려 슬그머니 길을 비켜주었고 그녀는 오직 앞만 보고 걸어갔다. 그녀는 오늘 회의에서 최병철 소장과 부딪힐 것을 예감하고 있었지만 물러설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어떤 불이익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많은 장교들이 착석해 있었고 상석에는 최병철 소장이 거만한 자세로 앉아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고 있었다. 그는 한서연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짐짓 모른 체하며 옆 사람과 잡담을 계속했고 이는 명백히 그녀를 무시하는 처사였다. 한서연은 묵묵히 경례를 올리고 자신의 자리에 앉아 서류 가방을 열었으며 그녀의 침착한 태도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최병철 소장은 회의 시작을 선언하며 지루하고 형식적인 훈시를 늘어놓았고 자신의 업적을 치장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며 자화자찬에 빠져 있었다. 그는 거창한 단어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무능함을 포장하려 애썼지만 그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실무 지휘관들은 그의 말에 알맹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권력 앞에 숨을 죽인 그들은 영혼 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수첩에 적는 시랩을 하며 최 소장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다. 한서연은 최 소장의 헛소리를 들으며 속에서 끓어오르는 구역질을 참아내야 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냉정함을 유지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준비해 온 자료 위를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고 머릿속에서는 최 소장의 논리를 반박할 시뮬레이션이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마침내 최 소장이 보급 관련 안건으로 넘어가자 한서연은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며 천천히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청했다. 최병철 소장은 한서연이 손을 들자 노골적으로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며 무엇이냐고 퉁명스럽게 물었고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한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이번 신형 장비 도입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며 준비한 자료를 들어보였다. 그녀의 돌발 행동에 최 소장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고 다른 지휘관들은 숨을 죽이며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기싸움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구체적인 수치와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하며 현재 계약된 업체의 부실함을 지적했고 장비의 성능 미달이 가져올 끔찍한 결과에 대해 경고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최 소장은 말문이 막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니라 부패한 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으며 한서연은 지금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다. 최병철 소장은 당황함을 감추기 위해 짐짓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리며 한서연의 말을 일축하려 했지만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감히 일개대령 나부랭이가 그것도 여자가 장군인 자신의 결정에 토를 단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고 그녀를 짓밟아 버리겠다고 다짐했다. 이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회의실의 공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한서연은 최 소장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최 소장을 직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물러선다면 자신의 대원들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렇기에 그녀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한 것이었고 이것은 707 특수임무단 지휘관으로서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다. 최병철 소장은 책상을 내리치며 회의를 강제로 종료시켰고 한서연을 향해 따로 남으라는 지시를 내리며 씩씩거렸다. 다른 지휘관들이 서둘러 회의실을 빠져나가자 텅 빈 공간에는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고 적대적인 기류가 소용돌이쳤다. 이것은 폭풍의 서막에 불과했고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시련과 음모의 그림자가 한서연의 어깨 위로 검게 들이우고 있었지만 그녀는 두 주먹을 꽉 쥐며 결의를 다질 뿐이었다. 며칠 후 국방부 대강당에서는 전군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하는 연례성과 분석회의가 열렸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육중한 샹들리에 아래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제복을 입은 장성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 중심에는 최병철 소장이 거만한 표정으로 연단에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지휘하는 여단의 성과를 과대 포장하여 발표하고 있었으며 스크린에 띄워진 그래프들은 조작된 수치들로 가득 채워져 그의 허영심을 충족시키고 있었다. 좌석에 앉은 한서연 대령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고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일렁이고 있었다. 최병철 소장은 발표 도중 갑자기 시선을 돌려 한서연 대령이 앉아있는 쪽을 노골적으로 가리키며 목소리 톤을 높이기 시작했다. 그는 707 특수임무단의 최근 훈련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부대 운영에 실패하고 있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사실 그 비용은 대테러 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필수적인 교체 비용과 고강도 실전 훈련을 위한 탄약 소모량 증가 때문이었지만 최 소장은 그러한 맥락은 싹 무시한 채 오로지 숫자, 노름으로 그녀를 공격했다. 회의장에 모인 수많은 지휘관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서연에게 쏠렸고 그녀는 수치심을 느낄 법도 했지만 미동도 하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인신공격에 가까운 발언을 서슴지 않았는데 이는 단순히 부하를 질책하는 수준을 넘어선 명백한 모욕이었다. 최 소장은 마이크를 잡은 손을 흔들며 여자가 지휘봉을 잡으니 부대가 살림살이하듯 쪼잔하게 운영된다는 식의 성차별적인 발언을 내뱉었다. 장내에는 일순간 정적이 흘렀고 몇몇 깨어있는 장교들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최 소장의 서슬퍼런 권력 앞에 누구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한서연의 부관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한서연은 눈짓으로 그를 제지하며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분위기를 탄 최병철 소장은 자신의 저열한 본성을 드러내며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그의 얼굴에는 비릿한 웃음이 걸려 있었다. 그는 한서연을 향해 삿대질하며 옛말에 북어와 여자는 사흘에 한 번씩 패야 맛이 난다는 말이 있다며 낄낄거렸다. 신성한 군의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고위 장성이 내뱉었다고는 믿기 힘든 천박한 발언에 회의장은 충격에 휩싸여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여성 군인 전체에 대한 모독이자 지휘관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망언이었지만 최 소장은 자신의 발언이 위트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한서연 대령은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귀에서는 이명이 들려왔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적막한 회의장에 크게 울려 퍼지며 모든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녀는 단상에 있는 최 소장을 향해 똑바로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서늘하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천마디의 욕설보다 더 무겁고 위압적으로 최 소장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최병철 소장은 한서연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곧이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며 어디 감히 상급자가 말하는데 눈을 똑바로 뜨느냐고 호통을 쳤다. 그러나 한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올린 뒤 다시 자리에 앉았을 뿐이었다.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무언의 항명과도 같았으나 군인으로서의 예절을 완벽하게 지켰기에 그 누구도 그녀를 징계할 명분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최 소장의 도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말려드는 대신 침묵으로 그의 저열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고도의 심리전을 구사한 것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로 나온 지휘관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며 방금 전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한서연을 동정하며 최 소장이 언행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지만 대다수는 그녀의 앞날이 이제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혀를 찼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여단장에게 밉보인 이상 진급은커녕 옷을 벗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비관적인 전망들이 줄을 이루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한서연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고 그녀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느껴지지 않았다. 관용차에 오른 한서연은 창밖을 응시하며 주머니 속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고 최 소장의 역겨운 목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회의 내내 주머니 속에서 모든 상황을 녹음하고 있었으며 이는 최 소장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가 될 것이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가 번졌는데 그것은 패배자의 씁쓸한 미소가 아니라 복수를 다짐하는 사냥꾼의 섬뜩한 미소였다. 그녀는 최 소장이 던진 모욕적인 말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그것을 분노가 아닌 차가운 복수의 연료로 삼아 태우고 있었다. 부대로 복귀한 한서연은 즉시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보안 회선을 통해 외부와의 접속을 시도했다. 그녀에게는 군 내부망이 아닌 별도의 정보망을 통해 구축해 놓은 비밀스러운 조력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과거 그녀가 작전 중에 구해준 해커와 정보원들이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최병철 소장과 연루된 방산 업체들에 대한 심층적인 뒷조사를 의뢰하며 특히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을 지시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고 모니터 화면에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가 주목한 곳은 최 소장의 처남이 운영한다고 알려진 유령 회사였는데 최근 군납 입찰에서 경쟁 업체들을 제치고 독점 계약을 따낸 곳이었다.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것처럼 보였지만 한서연의 예리한 눈을 피할 수는 없었고 그녀는 페이퍼 컴퍼니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복잡하게 얽힌 지분 구조와 이면 계약서들을 분석했고 서서히 드러나는 거대한 비리의 윤곽의 전율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군 수뇌부 일부가 조직적으로 개입된 거대한 카르텔이었다. 한편 최병철 소장은 회의에서의 승리감에 도취되어 고급 요정에서 측근들과 함께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는 한서연이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기가 죽었을 것이라 확신하며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이번 기회에 눈엣가시 같은 한서연을 변방의 한직으로 좌천시키고 자신의 신복을 그 자리에 앉힐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안위만이 가득 차 있었고 국가 안보나 부하들의 헌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다음 날 새벽 한서연은 평소보다 더욱 강도 높은 훈련 스케줄을 잡아 대원들을 소집했고 연병장에는 비장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는 대원들에게 극한의 체력 단련을 지시하며 자신 또한 맨 앞줄에서 함께 뒹굴고 땀 흘리며 육체의 고통으로 정신을 맑게 했다. 대원들은 지휘관의 평소와 다른 기류를 감지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불평 없이 그녀를 따랐고 오히려 그녀의 독기 품은 눈빛에서 무한한 신뢰를 느꼈다. 그들은 그녀가 단순히 화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싸움을 준비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다. 훈련 도중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지자 한서연의 최측근 부하인 강 상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을 건네며 그녀의 안색을 살폈다. 강 상사는 어제 회의장에서 있었던 일을 전해 듣고 분개하고 있었으며 지휘관을 위해 무엇이라도 할 태세였다.
한서연은 물을 들이키며 강 상사에게 동요하지 말고 평소처럼 임무에 집중하라고 지시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었다. 그녀는 강 상사에게 은밀하게 별도의 임무를 부여하며 믿을 수 있는 소수 정예 대원들만 추려 대기시킬 것을 명령했다. 한서연은 집무실로 돌아와 어젯밤 정보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암호화된 파일들을 해독하기 시작했고, 모니터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드러났다. 최 소장이 도입하라고 압력을 넣은 신형 방탄복의 성능 테스트 결과서가 조작되었다는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 담긴 파일이었다. 실제 테스트에서는 기준치 미달로 총알이 관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는 합격 판정을 받아 납품이 승인된 것이었다. 이것은 전장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종이 쪼가리를 입혀 내보내는 것과 다름없는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였기에 한서연의 주먹은 분노로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즉시 해당 방탄복의 샘플을 확보하기 위해 군수 창고 관리관을 포섭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는 평소 소심하지만 양심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한서연은 그에게 접근하여 군인의 명예와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협조를 요청하기로 마음먹었고, 이는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다. 만약 그가 최 소장 측에 이 사실을 알린다면 한서연은 즉시 군사 기밀 유출 및 하극상 혐의로 체포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했고, 정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걸 가치가 있다고 믿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나고 어둠이 깔리자 한서연은 보안이 해제된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군수창고 근처의 접선 장소로 이동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음산한 날씨는 그녀의 은밀한 움직임을 감추기에 안성맞춤이었고, 그녀는 검은 모자를 눌러쓴 채 주위를 경계했다. 약속 장소인 낡은 컨테이너 뒤편에는 창고 관리관인 김준희가 초조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었고, 그는 인기척에 놀라 흠칫 몸을 떨었다. 한서연은 그에게 다가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안심시키며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했다. 김준희는 처음에는 망설이며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한서연의 진심 어린 설득과 병사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와 실제 납품된 방탄복 원단 조각을 건네주며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말했다. 한서연은 그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반드시 이 모든 비리를 밝혀내고 그를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확보한 증거물들을 소중하게 챙겨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그녀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증거를 확보한 한서연은 이제 반격의 서막을 올릴 준비를 마쳤지만 최병철 소장은 여전히 그녀를 얕잡아 보고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707 특수임무단에게 전례 없는 고난도 작전을 배당하고 그 과정에서 사고를 유발하여 한서연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울 계획이었다. 그것은 국경 근처의 비무장 지대에서 진행될 수색 정찰 작전이었는데, 지형이 험하고 지뢰가 매설된 위험 지역이라 베테랑들도 꺼리는 곳이었다. 최 소장은 입가에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작전 명령서에 서명했고, 이것이 한서연의 무덤이 되기를 바랐다. 한서연은 작전 명령서를 받아들고 내용을 훑어보며 이것이 명백한 함정임을 직감했지만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대원들을 소집하여 작전 브리핑을 시작했고, 지도를 가리키는 지휘봉 끝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이번 작전이 단순한 수색이 아니라 적들의 도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실전임을 강조하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그녀는 최 소장이 지급한 불량 장비를 믿지 않고 부대 자체 예산으로 비축해둔 예비 장비들을 챙기도록 지시하며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다. 출동을 앞둔 마지막 밤,
한서연은 잠시 눈을 붙이는 대신 무기고에서 자신의 개인 화기를 손질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지자 그녀의 정신은 더욱 맑아졌고 두려움보다는 전의가 불타올랐다. 최병철 소장이 던진 모욕적인 말들이 뇌리에서 맴돌았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그녀를 강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녀는 총기 수입을 마치고 놀이쇠를 후퇴 고정하며 어둠 속에서 나직하게 읊조렸다. 기대해라. 진짜 사냥은 이제부터니까. 한서연 대령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지난 며칠 밤을 새워가며 수집한 방대한 양의 자료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모니터 불빛만이 어두운 방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정보원들이 보내온 암호화된 파일들을 하나씩 해독하며 최병철 소장과 연루된 유령 회사인 청골 디펜스의 실체를 파헤치고 있었다.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회사의 주소지는 인적이 드문 시골의 비닐하우스 단지로 밝혀졌고 대표 이사의 이름은 최 소장의 먼 친척으로 추정되는 인물이었다. 이것은 명백히 군납 비리를 위한 위장 계열사였으며 그들이 챙긴 부당 이득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다. 그녀는 입수한 거래 내역서를 꼼꼼히 대조하며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는데 상당한 금액이 해외 계좌를 통해 세탁된 후 다시 국내에 차명 계좌로 유입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 자금들은 최 소장의 호화로운 생활비와 골프 접대비 그리고 윗선에 줄을 대기 위한 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음이 분명했다. 한서연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고 그녀는 이 썩어 빠진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빠져나갈 수 없는 확실한 물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응시하며 다음 단계의 작전을 구상했다. 새벽 3시. 한서연은 아무도 없는 지하 사격장으로 내려가 보안 카메라의 작동을 잠시 중단시킨 뒤 밀반출한 신형 방탄조끼 샘플을 마네킹에 입혔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 화기인 K-ray 기관단총을 꺼내 들었고 탄창에는 실탄이 가득 채워져 있었으며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고 좁은 사격장 안에는 귀를 찢는 듯한 총성이 연달아 울려 퍼지며 화약 냄새가 진동했다. 탄피가 바닥에 떨어지는 맑은 소리가 멈추자 그녀는 천천히 마네킹 앞으로 다가갔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처참했는데 방탄조끼는 총알을 막아내기는커녕 종이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고 마네킹의 가슴 부위는 벌집이 되어 있었다. 스펙상으로는 소총탄을 막아내야 할 레벨 4등급의 방탄판이 권총탄 수준의 충격에도 견디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었다. 한서연은 부서진 세라믹 조각을 손에 쥐고 분노에 몸을 떨었는데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전장에 나가는 병사들을 사지로 내모는 살인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파손된 방탄조끼와 파편들을 증거물로 수거하여 별도의 가방에 담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다음 날 아침 여단 본부로부터 긴급 호출 명령이 내려왔고 한서연은 정복을 갖춰 입고 최병철 소장의 집무실로 향했다. 집무실 앞 복도에는 싸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비서실장은 한서연을 보자마자 안쓰러운 눈빛을 보내며 소장님의 기분이 좋지 않으니 조심하라고 귀띔했다. 한서연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최 소장은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시가를 피우며 그녀를 맞이했다. 방 안 가득한 담배 연기와 값비싼 양주병들은 이곳이 군 지휘관의 사무실인지 유흥업소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최병철 소장은 한서연이 경례를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탁자 위에 놓인 지도를 턱으로 가리키며 거만하게 입을 열었다. 그는 이번에 국경 인근 비무장지대 내의 섹터 5 구역에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 포착되었다며 정밀수색 정찰 임무를 707 특수 임무단에게 맡기겠다고 통보했다.
섹터 5는 지형이 험준하고 미확인 지뢰지대가 산지에 있어 숙련된 베테랑들도 꺼리는 죽음의 계곡으로 불리는 곳이었다. 최 소장은 이 위험천만한 임무를 아무런 사전 정보나 지원 대책도 없이 즉각 수행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한서연은 지도를 훑어보며 이 작전이 자신과 부대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급조된 함정임을 단번에 알아차렸지만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현재 기상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해당 구역에 대한 최신 첩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작전 연기를 건의했다. 그러나 최 소장은 코웃음을 치며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라는 707이 겨우 날씨 핑계를 대느냐며 그녀의 자존심을 긁어댔다. 그는 이번 작전이 실패한다면 모든 책임은 지휘관인 한서연이 져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덧붙여 이번 작전에서 새로 보급된 신형 장비들의 성능을 테스트해야 하니 반드시 신형 방탄복과 헬멧을 착용하고 작전에 투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한서연의 눈썹이 꿈틀거렸는데 이는 최 소장이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고의적으로 대원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려 한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만약 작전 중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그는 그것을 적의 공격이나 훈련 부족 탓으로 돌리고 장비 결함 문제는 은폐할 심산인 것이 분명했다. 한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지금 당장 그와 맞서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하여 묵묵히 명령을 수용했다. 집무실을 나온 한서연은 긴 복도를 걸어가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이고 차가운 이성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번 작전을 역이용하여 최 소장의 숨통을 조일 치밀한 계획이 수립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그의 명령에 따르는 척하며 뒤로는 부하들의 생명을 지키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준비를 해야 했다. 그녀는 곧바로 부대로 복귀하여 중대장급 이상 간부들을 작전 회의실로 소집했고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단호했다. 작전 회의실에 모인 간부들은 갑작스러운 비상 소집에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고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서연은 스크린에 작전 구역 지도를 띄워놓고 이번 임무의 위험성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지만 최 소장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휘관으로서의 냉철함을 유지하며 각 팀별 임무를 분담했고 예상되는 위협 요소들에 대한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간부들은 지휘관의 철저한 준비와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숨죽이며 경청했고 그녀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확인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한서연은 가장 중요한 지시사항을 하달했는데 그것은 모든 대원들을 당황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이번 작전에서 여단 본부가 지급한 신형 장비를 일절 사용하지 말고 창고에 보관 중인 구형 장비를 착용하라고 명령했다. 대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웅성거렸지만 한서연의 눈빛은 너무나도 확고하여 감히 이유를 묻지 못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부하들의 목숨을 검증되지 않은 쓰레기 장비에 맡길 수는 없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대원들은 그제야 지휘관의 의중을 파악하고 숙연해졌으며 그녀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신형 장비보다 낡고 무거운 구형 방탄복이 훨씬 안전하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고 지휘관의 결단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보급관은 즉시 구형 장비들을 불출하기 위해 창고로 달려갔고 대원들은 신속하게 개인 화기를 점검하며 출동 준비를 서둘렀다. 한서연은 대원들의 믿음직한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한편 한서연은 작전 투입 전 보안이 철저한 통신실로 들어가 외부의 조력자에게 짧은 메시지를 전송했다. 내용은 작전 개시 시간과 위치,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플랜 B의 실행 여부였다. 그녀는 이번 작전이 단순한 정찰이 아니라
최병철 소장의 비리를 폭로할 결정적인 스모킹건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그녀는 자신의 시계를 확인하며 카운트다운을 시작했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실감했다. 출동 시간이 다가오자 연병장에는 완전 군장을 한 대원들이 집결했고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고막을 때리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시야를 가렸지만 대원들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한서연은 대원들 한 명 한 명의 눈을 맞추며 격려했고 반드시 전원무사 귀환할 것을 약속했다. 그녀는 헬기에 오르기 전 본부 건물을 한번 뒤돌아 보았는데 최 소장이 창문 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헬기가 이륙하고 어둠 속으로 날아오르자 한서연은 헤드셋을 통해 각 팀의 통신 상태를 점검하며 작전 지역으로 이동했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는 평온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지만 그들이 향하는 곳은 생과 사가 오가는 냉혹한 전장이었다. 그녀는 품속에 숨겨둔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고 마음을 다잡았다. 이번 작전은 적과의 싸움이자 내부의 적과의 싸움이었기에 그녀는 그 어떤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다. 작전 지역인 섹터 5 상공에 도착하자 헬기는 저공 비행을 시작했고 로프를 이용한 패스트로프 강화 준비 신호가 떨어졌다. 거센 바람이 기체를 흔들었지만 대원들은 능숙하게 로프를 타고 어둠 속으로 뛰어내렸고 한서연 또한 망설임 없이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지면에 착지한 그녀는 즉시 주변 경계를 강화하며 대원들을 신속하게 은폐-엄폐시켰고 야간 투시경을 통해 주위를 살폈다. 숲속은 기괴한 침묵에 잠겨 있었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만이 그들의 청각을 자극했다. 한서연은 수신호로 대원들을 전진시키며 목표 지점을 향해 조심스럽게 이동했고 그녀의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첩보에 따르면 이 근처에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지뢰들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높았기에 한 걸음 한 걸음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다. 공병 대원이 탐지기를 이용해 길을 열어주었지만 산악 지형의 특성상 완벽한 탐지는 불가능했기에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그녀는 대열의 선두에서 지휘하며 대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겼다. 이동 중 갑자기 선두에 있던 대원이 멈춰서며 주먹을 들어 올렸고 전 대원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야간 투시경 너머로 희미한 열감지 신호가 포착되었는데 그것은 야생동물이 아닌 사람의 형상이었다. 한서연은 즉시 매복 대형을 갖추게 하고 상황을 주시했는데 상대방의 움직임이 매우 은밀하고 조직적인 것으로 보아 단순한 정찰대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상대방이 사정권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들의 복장이 북한군이 아니라 민간인 복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손에는 군용 장비로 보이는 물건들이 들려 있었다. 한서연은 의구심을 품고 좀 더 가까이 접근하여 관찰하기로 결정했고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덤불 사이를 이동했다. 거리가 좁혀지자 그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한국말을 쓰고 있었고 대화 내용에는 물건, 거래, 최 소장이라는 단어들이 섞여 있었다. 한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는데 설마 이곳에서 최 소장의 밀거래 현장을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적의 도발 징후가 아니라 최 소장이 국경 지역의 허점을 이용하여 밀수업자들과 불법 거래를 하고 있는 현장이었던 것이다. 그가 707 부대를 이곳으로 보낸 진짜 이유는 북한군을 경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시 모를 거래의 목격자들을 제거하거나 혹은 거래가 잘못될 경우 부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던 것일 수도 있었다. 한서연은 즉시 헬멧에 장착된 카메라를 켜고 현장 상황을 녹화하기 시작했고 대원들에게 사격 중지 명령을 내린 채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그때 갑자기 밀수업자들 중 한 명이 실수로 조명탄을 건드려 터뜨리는 바람에 칠흑 갔던 숲속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졌다. 당황한 밀수업자들은 허둥지둥 무기를 꺼내 들었고 그 과정에서 한서연의 부대원들이 매복해 있는 위치가 노출되고 말았다. 순식간에 총격전이 벌어졌고 고요했던 계곡은 총성과 비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서연은 즉각 대응 사격을 지시하며 대원들을 지휘했고 그녀의 소총은 불을 뿜으며 적들을 정확하게 제압해 나갔다. 밀수업자들은 훈련받은 정규군이 아니었기에 707 부대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거나 도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도주하면서 사방에 깔린 지뢰밭으로 뛰어들어 연쇄적인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굉음과 함께 흙먼지가 치솟았고 파편들이 비오듯 쏟아지며 현장은 생지옥으로 변해갔다. 한서연은 부상당한 적을 생포하여 신문해야 했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폭발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다리에 파편을 맞아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밀수업자의 리더로 보이는 자를 발견하고 그의 멱살을 잡아 안전한 곳으로 끌고 왔다.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한서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최 소장과의 관계를 추궁했다. 공포에 질린 그는 순순히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고 그 내용은 한서연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최 소장은 군수품을 빼돌려 밀수업자들에게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마약과 금괴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한서연은 그의 자백을 모두 녹음했고 결정적인 증거물을 확보했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다.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위급했는데 적들의 저항은 멈췄지만 폭발 소리를 듣고 진짜 북한군이 몰려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신속하게 철수 명령을 내리고 생포한 포로를 대원들에게 인계하며 퇴로를 확보했다. 하지만 그때 무전기에서 여단 상황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작전 중지 즉시 현 위치 사수하라 반복한다. 현 위치 사수하라. 그것은 최병철 소장의 목소리였고 그는 한서연이 현장을 장악했다는 보고를 받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부대를 고립시키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었다. 만약 여기서 멈춘다면 북한군의 포격에 전멸하거나 최 소장이 보낸 처리반에 의해 제거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한서연은 무전기를 끄며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대원들에게 외쳤다. 본부 명령은 무시한다. 우리는 살아서 돌아간다. 전원 나를 따르라. 그녀는 자신의 군인 인생을 걸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며 오직 부하들의 생존과 진실 규명을 위해 어둠을 뚫고 달리기 시작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차가운 빗줄기는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시야를 가리고 있었으며 산등성이를 타고 흐르는 흙탕물은 대원들의 발목을 잡아채며 이동을 방해했다. 한서연 대령은 포로로 생포한 밀수업자 조직의 우두머리를 대원 2명에게 단단히 결박하여 호송하도록 지시한 뒤 대열의 가장 후미에서 주의를 경계하며 퇴각을 서둘렀다. 그녀의 군화는 진흙 속에 깊이 박힐 때마다 무거운 소리를 냈지만 그녀의 감각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곤두서 있어 빗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미세한 나뭇가지 꺾이는 소리조차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이끄는 부대가 적군의 위협뿐만 아니라 아군의 배신이라는 이중고 속에 갇혀 있음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지뢰 탐지기의 희미한 신호음에만 의존해 나아가는 것은 극도의 정신력을 요구하는 고문과도 같았고 자칫 발을 잘못 디디면 그대로 폭사할 수 있는 살얼음판이었다. 한서연은 과거 소위 시절 이 지역에서 수행했던 정찰 작전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떠올리며 지뢰가 매설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옛 밀수꾼들의 비밀 통로인 고스트 트레이를 찾아내려 애썼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낡은 지도가 3차원 입체 영상처럼
선명하게 펼쳐져 있었고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냉철한 판단력은 공포와 추위에 떨고 있는 대원들에게 유일한 등대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들이 가파른 능선을 거의 다 넘어설 무렵 북쪽 숲에서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박격포탄이 대열 근처 바위에 떨어져 귀를 찢는 굉음을 내며 폭발했다. 폭발의 충격으로 파편들이 사방으로 비오듯 쏟아져 내렸고 거대한 흙먼지가 피어올라 시야를 가렸지만 다행히 대원들은 신속하게 바위 뒤로 몸을 날려 직접적인 타격을 피했다. 폭발 소리를 듣고 인근을 순찰하던 북한군 경비대가 그들의 위치를 포착하고 공격을 감행한 것이었으며 이는 최병철 소장이 의도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한서연은 즉시 산계 명령을 내리고 응사태세를 갖추며 상황을 통제했다. 치열한 교전이 시작되자 적들의 기관 총탄이 빗발치듯 쏟아졌고 대원들 중 일부가 탄환에 피격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여 한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한서연이 출동 직전 지시하여 착용한 구형 방탄조끼가 그 충격을 완벽하게 흡수해냈고 대원은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다시 일어나 전투 대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만약 최 소장이 지급하려 했던 그 얇고 부실한 신형 방탄복을 입고 있었다면 지금쯤 그녀의 부하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이 차가운 빛 속에 버려졌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녀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한서연은 즉시 지원 사격과 구조 헬기를 요청하기 위해 본부와의 통신을 시도했지만 무전기에서는 지지직거리는 잡음만이 들려올 뿐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적 결함이나 지형적 문제가 아니라 여단 상황실에서 의도적으로 통신 코드를 변경하거나 차단해버린 것이 명백했다. 아군이 적의 포화 속에서 고립되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고 오히려 조장하는 최병철 소장의 행태는 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비열한 살인, 교사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끓어오르는 분노로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나왔지만 이내 감정을 억누르고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짜내기 시작했다. 적들의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자 한서연은 정면 돌파가 불가능함을 깨닫고 지형지물을 이용한 기만 전술을 펼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저격수에게 적의 지휘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제압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나머지 대원들에게는 연막탄을 터뜨려 시야를 교란시킨 뒤 계곡 아래쪽 급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우회하도록 명령했다. 불어난 계곡물은 위험했지만 적들이 예상하지 못할 경로였기에 유일한 탈출구였으며 그녀는 자신이 가장 위험한 후방에 남아 어무 사격을 하며 대원들의 철수를 도왔다. 그녀의 소총은 불을 뿜으며 어둠 속의 적들을 정확하게 쓰러뜨렸고 그녀는 마치 전장의 화신처럼 용맹했다. 포로로 잡힌 밀수업자 두목은 포탄이 터지는 공포 속에서 패닉 상태에 빠져 발버둥치며 도망치려 했지만 한서연은 그의 멱살을 잡아채 바위 뒤로 내동댕이 쳤다. 그녀는 차가운 총구를 그의 이마에 겨누며 만약 허튼 수작을 부리면 적의 총알보다 내 총알이 먼저 내 머리를 뚫을 것이라고 낮고 섬뜩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그는 한서연의 눈빛에서 살기를 느꼈는지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이며 얌전해졌고 한서연은 그가 최 소장을 무너뜨릴 살아있는 증거이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서 데려가야만 했다. 그녀는 대원들에게 그를 짐짝처럼 들러매고 뛰라고 지시했다. 계곡의 물살은 생각보다 거세고 차가워 대원들의 체력을 급격히 소모시켰지만 한서연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그들을 독려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맨몸으로도 건너기 힘든 급류를 포로와 장비까지 챙겨서 건너야 했기에 대원들끼리 서로 로프로 몸을 연결하여 휩쓸려 가지 않도록 조치했다. 차가운 물이 가슴까지 차오르고 저체온증의 공포가 엄습해왔지만 살아서 복수하겠다는 뜨거운 의지가 그들의 몸을 지탱해주고 있었다. 한서연은 선두에서 로프를 잡고 길을 개척하며
물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바위들을 피해 안전한 루트를 확보했다. 천신만고 끝에 계곡을 건너 안전지대에 도착한 그들은 젖은 군복을 짜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쉴 틈도 없이 다시 이동을 시작해야 했다. 한서연은 자신이 알고 있는 비상 탈출 지점인 폐광산 입구로 향했는데 그곳은 지도상에는 폐쇄된 곳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헬기 착륙이 가능한 평지가 존재했다. 그녀는 여단 본부의 도청을 피하기 위해 미리 약속된 예비 주파수를 사용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인맥인 민간 헬기 조종사에게 구조 요청을 보냈다. 보안 규정 위반이었지만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폐광산 입구에 도착한 그들은 헬기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비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산바람은 더욱 매서워졌고 대원들은 피로와 추위로 인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지만 지휘관인 한서연이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정신력을 부여잡았다. 한서연은 부상당한 대원들의 상태를 일일이 확인하며 응급처치를 도왔고 따뜻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며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녀의 세심한 배려와 강인한 리더십은 극한 상황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었다. 드디어 멀리서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자 대원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희망의 빛이 서리기 시작했다. 한서연이 부른 민간 구조 헬기는 짙은 안개를 뚫고 모습을 드러냈고 그녀는 유도 신호를 보내 안전하게 착륙을 유도했다. 헬기 문이 열리자 그녀는 부상자와 포로를 먼저 태우고 대원들이 모두 탑승한 것을 확인한 뒤에야 마지막으로 헬기에 올랐다. 그녀는 발 아래로 멀어지는 어두운 숲을 내려다보며 자신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그곳에 작별을 고했다. 헬기 안에서 한서연은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온몸이 쑤셔오는 것을 느꼈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했다. 그녀는 품 안에서 녹음기와 소형 카메라 그리고 밀수업자로부터 압수한 장부를 꺼내 확인했고 이것들이야말로 최병철 소장의 목숨줄을 끊어놓을 치명적인 무기임을 확신했다. 그녀의 눈은 창밖의 여명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불타는 복수심과 정의 구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옆에 앉아 겁에 질려있는 포로에게 물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네가 살 길은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다. 한편 여단 본부 상황실에서 최병철 소장은 작전 지역에서의 통신이 두절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707 부대가 북한군과의 교전 중 전멸했거나 지뢰밭에서 폭사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자신의 골칫거리가 사라진 것을 자축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아침 일찍 기자회견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며 안타까운 사고로 유능한 부하들을 잃었다는 거짓 눈물 연기를 연습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시나리오에 흠집 하나 없을 것이라고 자만하며 다리를 뻗고 편안하게 소파에 몸을 기댔다. 그러나 서울 근교의 안전 가옥에 도착한 한서연은 즉시 포로를 격리 수용하고 믿을 수 있는 군의관을 불러 부상당한 대원들을 치료하게 했다. 그녀는 젖은 군복도 갈아입지 않은 채 노트북을 켜고 작전 중 확보한 영상과 녹음 파일을 편집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자료들을 단순히 상부에 보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국방부 검찰단과 언론에 동시에 터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손가락은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고 모니터 화면에는 최병철 소장 비리 및 살인 미수 고발장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찍혔다. 한서연은 잠시 작업을 멈추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흙투성이가 된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처참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에게 다짐하듯 속삭였다. 최병철, 당신이 내게 준 고통의 배로 갚아주마. 기대해도 좋아.
그녀는 샤워실로 들어가 차가운 물을 틀고 몸에 묻은 진흙과 피를 씻어내며 다가올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다. 물줄기가 그녀의 상처를 씻어내듯 그녀의 마음속 두려움도 함께 씻겨내려갔다. 다음 날 아침, 최병철 소장은 콧노래를 부르며 출근했지만 부대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게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다. 위병소의 경비병들은 그를 보는 눈빛이 어딘가 달라져 있었고, 복도를 지나가는 장교들은 수근거리며 그를 피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찜찜한 기분으로 집무실 문을 열었는데 책상 위에는 그가 예상치 못한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한서연이 보낸 경고장이자 선전포고문이었으며 그 안에는 그가 밀수업자와 통화한 녹취록의 사본이 들어 있었다. 최 소장은 사색이 되어 비서실장을 호출했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고 전화기 또한 먹통이 되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움켜쥐고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비명을 질렀지만 텅 빈 사무실에는 그의 메아리만이 울려 퍼질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파남정에 자신이 걸려들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권력의 힘으로 이 상황을 무마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창밖에서는 이미 한서연이 이끄는 검은 세단들이 부대 정문을 통과하여 본청 건물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한서연은 정복으로 갈아입고 가슴에 훈장을 단 채 위풍당당하게 차에서 내렸고 그녀의 뒤에는 헌병대와 국방부 특별감사팀이 따르고 있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본청 건물을 올려다보았고 그곳에는 최병철 소장이 창백한 얼굴로 창가에 서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고 한서연은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며 천천히 건물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고 심판의 시간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복도를 걸어가는 한서연의 구두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건조하고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며 듣는 이들의 가슴을 조여왔다. 그녀를 막아서는 자는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길을 터주며 격려를 하는 병사들의 모습에서 이미 대세가 기울었음을 알 수 있었다. 최 소장의 집무실 앞에 도착한 한서연은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거칠게 문을 열어젖혔다. 그곳에는 초라하게 늙어버린 한 남자가 공포에 질린 채 서 있었고 한서연은 그를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최병철 소장, 당신을 군법 회부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병철 소장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한서연 대령의 선언은 마치 폭탄처럼 공간을 뒤흔들었다. 그러나 잠시 당황했던 최 소장은 곧바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황을 반전시키려 들었고 뻔뻔하게도 비상벨을 눌러 위병소에 무장 병력을 호출했다. 그는 한서연이 작전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 착란을 일으켜 상관을 위협하고 있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으며 그의 얼굴은 비열한 생존 본능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문 밖에서 대기하던 헌병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와 총구를 겨누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지만 한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을 응시했다. 한서연은 자신이 가져온 증거물들이 당장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고 있었기에 무력 충돌 대신 전략적 후퇴를 선택했다. 그녀는 헌병들에게 순순히 무장을 해제하고 체포에 응하는 척하며 최 소장을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냈는데 그것은 패배자의 굴복이 아닌 승리자의 여유였다. 그녀는 이미 모든 원본 데이터를 국방부 검찰단에 신뢰할 수 있는 선배에게 전송해둔 상태였고 지금의 이 소동은 최 소장의 방심을 유도하기 위한 연막작전의 일부였다. 최 소장은 그녀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승리감에 도취되어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헌병대에 의해 영창이 아닌 임시 구금시설로 이송된 한서연은 차가운 철창 안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명상에 잠겨 있었다.
그녀를 감시하던 헌병들조차 평소 존경하던 영웅인 그녀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들을 안심시켰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앞으로 전개될 법정 싸움과 여론전의 시나리오가 치밀하게 그려지고 있었고, 최 소장이 빠져나갈 모든 구멍을 차단할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 이 좁은 독방은 감옥이 아니라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한 지휘소와 다름없었다. 한편 위기를 모면했다고 생각한 최병철 소장은 즉시 자신의 신복들을 소집하여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관련 서류들을 모두 파쇄하기 시작했다. 그는 군수 담당관들을 협박하여 입단속을 시키는 한편 언론에 손을 써 한서연이 작전 실패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하극상을 벌였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릴 준비를 했다. 사무실 안에는 종이 분쇄기가 돌아가는 소리와 다급한 전화 통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최 소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는 권력의 힘으로 진실을 덮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최 소장은 비밀 요정으로 이동하여 자신을 뒤봐주는 정치권 인사들과 군 수뇌부의 선배들을 만나 대책 회의를 열었다. 그는 고급 요리와 술을 대접하며 이번 사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군 전체의 위신이 걸린 문제라고 호도하며 그들의 지원을 요청했다. 탐욕에 눈이 먼 그들은 최 소장의 뇌물과 향응에 넘어가 그를 비호하기로 약속했고 한서연을 군복 벗기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룸살롱의 방음벽을 뚫고 나올 듯 시끄러웠지만 그것은 곧 닥쳐올 파멸을 모르는 자들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구금시설에 있던 한서연에게 면회를 온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변호를 맡게 된 국방부 법무관이자 오랜 친구인 김소령이었다. 그는 한서연에게 바깥 세상이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리며 최 소장 측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 그녀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한서연은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김소령에게 자신이 준비해둔 플랜 B 폴더의 비밀번호를 건넸다. 그 안에는 최 소장의 차명 계좌 내역과 밀수업자의 자백 영상 원본, 그리고 과거 그에게 피해를 입었던 여군들의 증언이 담겨 있었다. 김소령은 한서연이 건넨 자료의 방대함과 치밀함에 혀를 내두르며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위해 칼을 갈아왔는지 실감했다. 그는 이 자료들이 공개된다면 단순히 최 소장 한 명의 몰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 내부에 뿌리 깊게 박힌 부패, 카르텔 전체가 흔들릴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하며 접견실을 나섰고 한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되돌릴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게시판과 주요 포털 사이트에는 익명의 제보자가 올린 충격적인 폭로 글이 게시되어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게시물에는 최병철 소장이 불량 장비 도입을 주도하여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내용과 함께 그가 룸살롱에서 부하 여군들을 성희롱하는 녹취 파일 일부가 첨부되어 있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어 올랐고 시민단체들은 국방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한서연의 지시를 받은 정보원들이 여론전을 시작한 신호탄이었다. 당황한 최병철 소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해당 게시물은 조작된 것이라고 강변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뻔뻔하게도 자신은 평생을 국가에 헌신한 군인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눈물까지 흘리는 연기를 선보였으나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다. 오히려 그의 해명 과정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점들이 드러나면서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를 비호하던 세력들도 점차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이라지만 지금의 최 소장은 이빨 빠진 늙은 쥐에 불과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 한서연은 구금시설에서 풀려나 자택대기 명령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상부의 조치였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휴식을 취하는 대신 제복을 다림질하고 훈장을 닦으며 내일 있을 최후의 결전을 준비했다. 그녀의 집 거실에는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707 부대원들이 찾아와 그녀에게 경례를 올리며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서연은 그들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이번 싸움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명예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최병철 소장은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리다 새벽녘에야 겨우 깨어났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췌한 모습을 보며 분노를 느꼈고 반드시 오늘 징계위원회에서 한서연을 매장시키고 재개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비서에게 연락하여 위원들에게 전달할 뇌물 봉투를 챙기라고 지시하며 마지막까지 비열한 수단에 의존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모르고 있었다. 이미 그의 비서조차 한서연 측에 포섭되어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결전의 날이 밝았고 국방부 대회의실 앞에는 수많은 취재진들이 장사진을 치며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징계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미 국민적인 관심사가 된 이상 그 결과를 숨길 수는 없었다. 최병철 소장은 호위 병력에 둘러싸여 위풍당당하게 회의실로 입장하려 했지만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날카로운 질문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반면 한서연 대령은 단정한 정복 차림으로 변호인과 함께 담담하게 걸어 들어왔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회의실 내부에는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고 위원장석에는 군내에서 가장 깐깐하기로 소문난 육군 중장이 앉아 있었다. 최 소장은 위원들과 눈인사를 나누며 분위기를 자신 쪽으로 끌어오려 노력했지만 위원들의 표정은 예상과 달리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징계 심사가 시작되자 검찰관은 한서연의 항명 혐의에 대해 추궁하기 시작했고 최 소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공격할 기회를 노렸다. 그러나 한서연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이 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녀는 군인의 복종 의무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명령에 한하는 것이라며 부당한 명령과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거부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역설했다. 그녀의 발언은 회의실 내의 공기를 바꿔놓았고 일부 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 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의 말을 끊으며 궤변을 늘어놓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그를 제지했다. 한서연은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변호인에게 신호를 보냈고 김소령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 위원장 앞에 내려놓았다. 그 파일의 표지에는 최병철 소장 비리 혐의 및 살인교사 증거 자료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회의실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 소장은 그것이 무엇인지 직감하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 달려들려 했지만 헌병들이 그를 가로막았다. 한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위원들을 향해 이 자료가 담고 있는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울림이 있었고 그것은 단순히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가는 군대를 살리기 위한 절규와도 같았다. 위원장이 파일을 열어 내용을 훑어보는 동안 회의실 안에는 침 넘기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파일 안에는 최 소장의 차명, 계좌 내역, 밀수업자와의 통화 녹취록, 그리고 부실 장비 테스트 결과, 원본 등이 낱낱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원장의 얼굴은 점점 붉게 달아올랐고 마침내 그는 파일을 탁자 위에 내던지며 최 소장을 향해 호통을 쳤다.
자네가 군인인가?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최 소장은 다리가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고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입술만 달싹거릴 뿐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뒷배들이 이미 자신을 버렸음을 깨달았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절망감을 느꼈다. 한서연은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그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당신 말대로 매가 약일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금에는 당신이 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억눌려왔던 그녀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자 정의가 승리하는 서막이었다. 징계위원회는 즉시 정회되었고 위원장은 이 사안을 군사법원으로 이관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헌병들이 최 소장에게 다가가 양팔을 붙잡았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끌려나가는 최 소장의 등 뒤로 쏟아지는 것은 동정과 연민이 아닌 경멸과 조롱의 시선들 뿐이었다. 한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씁쓸함과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복도로 나온 한서연을 맞이한 것은 수많은 취재진들의 플래시 세례와 국민들의 환호성이었다. 그녀는 영웅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싸운 결과 자연스럽게 영웅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들이미는 기자들에게 짧게 한마디를 남겼다. 군인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어떤 권력도 그 숭고한 가치 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날 밤 한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는데 그것은 임관식 날 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녀는 사진 속의 아버지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저 잘해낸 거죠. 그녀의 눈가에는 맺힌 눈물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 최병철 소장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이 남아 있었고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 분명했다. 그는 유능한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려 발버둥 칠 것이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것이다. 하지만 한서연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고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동료들이 곁에 있었다. 그녀는 다시 군화끈을 단단히 조여매며 다가올 내일을 준비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최후의 승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녀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707 부대 연병장에는 다시금 힘찬 구호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한서연은 대원들의 선두에 서서 달리고 있었고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고 든든해 보였다. 비가 그친 뒤에 하늘은 맑고 푸르렀으며 태양은 붉게 떠올라 그들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희망의 빛이었다. 대한민국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앞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시민단체의 시위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병철 소장의 횡령 및 살인교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기에 전 국민의 이목이 이곳으로 집중되어 있었다. 법원 주변에는 경찰 기동대가 촘촘히 배치되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으며 하늘에는 취재용 드론들이 윙윙거리며 날아다니고 있었다. 검은색 호송차에서 내린 최병철 소장은 수에 대신 정장을 입고 있었고 유능한 변호인단의 코치를 받은 듯 제법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는데 이는 그가 아직도 믿는 구석이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었다.
법정 내부는 엄숙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방청석은 군 관계자들과 기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들어차 있었다. 재판장인 육군 법무실장이 개정을 선언하자 최병철 소장의 변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유창한 언변으로 변론을 시작했다. 그는 한서연 대령이 제출한 증거물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된 것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그는 한서연이 상관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작전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조작된 정보를 퍼뜨렸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법정에 앉아있는 일부 보수적인 군 판사들은 변호인의 논리에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제스처를 취해 불안감을 조성했다.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서연 대령은 변호인의 뻔뻔한 거짓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표정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미 최 소장 측이 증거의 불법성을 문제 삼아 법망을 빠져나가려 할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의 옆에는 국방부 검찰단 소속의 젊은 검사가 앉아 있었는데 그는 한서연과 눈빛을 교환하며 다음 카드를 꺼낼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이 재판은 단순한 법리 논쟁이 아니라 진실과 거짓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쟁터였으며 한순간의 방심도 용납되지 않는 살얼음판과 같았다. 검사 측의 신문이 시작되자 최병철 소장은 증언대에 서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은 부하들을 위해 헌신했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는 연기까지 선보이며 자신이 군 내부의 파벌 싸움에 휘말린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그 모습은 실로 가증스러웠다. 그는 힐끔거리며 한서연을 노려보았는데 그 눈빛 속에는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나를 이길 수는 없다는 오만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방청석에서는 그의 뻔뻔한 태도에 야유가 터져 나왔지만 재판장은 의사봉을 두드리며 정숙을 유지할 것을 명령했다. 그때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장에게 새로운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발언하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고 최 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검사가 호명한 증인은 다름 아닌 지난 작전에서 한서연이 목숨을 걸고 생포해온 밀수 조직의 우두머리 강 씨였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선 강 씨는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최 소장을 보자마자 이를 갈았다. 최 소장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혹은 도망친 줄 알았던 강 씨가 살아서 법정에 나타나자 안색이 창백하게 변하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강 씨는 증언대에 서서 최병철 소장과 결탁하여 저지른 모든 범죄 사실을 낱낱이 자백하기 시작했고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최 소장이 군수품을 빼돌려 자신에게 넘기는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으며 심지어 북한군과의 접촉까지 묵인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그는 최 소장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707 부대를 사지로 몰아넣고 그들이 전멸하기를 바랐다는 통화 내용까지 폭로했다.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방청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렸지만 최 소장의 변호인은 필사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증언을 막으려 했다. 최병철 소장은 이성을 잃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강 씨를 향해 저놈은 사기꾼이다.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의 신사적인 가면은 벗겨지고 추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으며 헌병들이 달려들어 그를 제지해야만 했다. 한서연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었다. 그녀는 품 안에서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꺼내 들어 보이며 이것이 바로 최 소장의 모든 죄악을 입증할 스모킹건이라고 선언했다. 그녀가 제출한 USB에는 최 소장이 강 씨뿐만 아니라 여러 방산비리 업체들과 나누었던 비밀 대화 녹음 파일들이 들어 있었다. 법정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최 소장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적나라하여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다. 녹음 속에서 그는 군인은 소모품일 뿐이야. 돈이 최고지. 여자 지휘관 하나 묻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었다. 특히 그가 여자는 하루에 3번 패야 한다고 짓거리며 낄낄거리는 대목에서는 방청석의 모든 여성들이 분노로 몸을 떨었다. 재판장은 참담한 표정으로 녹음 파일을 끝까지 청취한 뒤 최 소장을 향해 서늘한 눈빛을 보냈고 변호인조차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다. 최 소장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그의 얼굴을 적시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지만 그 권력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이제 그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서연은 그를 내려다보며 당신이 경멸하던 그 여자에게 무너진 기분이 어떤가라고 속으로 되뇌었다. 검사는 최병철 소장에게 군형법상 최고 형량인 사형을 구형했고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최 소장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재판장을 바라보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미 엎지른 물이었고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재판부는 잠시 휴정 시간을 가진 뒤 곧바로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이례적인 조치였다.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는 최 소장의 뒷모습은 늙고 초라한 범죄자의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휴정 시간 동안 복도에서 대기하던 한서연에게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녀는 정중하게 사양했다. 그녀는 승리의 기쁨에 취하기보다는 아직 끝나지 않은 군 내부의 개혁을 걱정하고 있었고 마음이 무거웠다. 최 소장 한 명을 제거한다고 해서 뿌리 깊은 비리 사슬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니었기에 그녀는 앞으로 더 험난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뒤를 따르는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드디어 선고 공판이 시작되었고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며 최병철 소장의 죄목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뇌물수수, 횡령, 직권남용, 무고, 살인 미수 교사 등 그가 저지른 범죄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재판장은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 최 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 계급 박탈을 명령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법정 안에는 환호성과 탄식이 교차했고 최 소장은 혼절하듯 고개를 떨구었다. 판결이 확정되자 헌병들은 최병철 소장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묶어 구치소로 압송할 준비를 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 한서연을 향해 악에 바친 목소리로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것은 패배자의 비명에 불과했다. 한서연은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경례를 올리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작별을 고했는데 이는 그가 더 이상 자신의 상관이 아님을 명확히 하는 행동이었다. 최 소장은 굴욕감에 몸부림치며 법정 밖으로 사라졌고 그렇게 한 시대의 악은 종말을 고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한서연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지만 어깨에 짊어진 책임감은 더욱 무거워졌다. 법원 정문 앞에는 그녀의 부대원들이 도열하여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자부심이 가득 차 있었다. 대원들은 한서연이 나오자 일제히 필승을 외치며 거수 경례를 올렸고 그 우렁찬 함성은 서울 하늘에 울려 퍼졌다. 한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경례를 받아주었고 비로소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최병철 소장의 무기징역 선고 소식이 톱뉴스로 다루어졌고 한서연 대령은 강철의 여인이라는 별명과 함께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그녀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조용히 부대로 복귀하여 밀린 업무를 처리했다. 그녀에게 있어 정의 구현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상의 업무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이제야 조금은 떳떳해진 것 같습니다. 라고 혼잣말을 했다. 며칠 뒤 국방부는 대대적인 인사개혁을 단행하여 최 소장 라인의 부패 장교들을 전원보직 해임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서연 대령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장군 진급 심사 대상자에 올랐지만 그녀는 진급보다 부대원들의 처우 개선과 장비 현대화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그녀는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질 포상금을 전액 순직한 대원들의 유가족 지원 기금으로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녀의 이러한 행보는 군 내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귀감이 되었다. 계절이 바뀌고 어느덧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707 부대의 연병장에는 새로운 활기가 넘치고 있었다. 신형 장비로 무장한 대원들은 한서연의 지휘 아래 실전 같은 훈련을 소화하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살아 있었다. 한서연은 연단에 서서 훈련하는 대원들을 바라보며 과거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고 있음을 느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시련을 겪은 부대는 더욱 단단해졌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한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훈련을 잠시 중단시키고 대원들 앞에 서서 짧지만 강렬한 연설을 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권력자가 아닌 국민을 위해, 나의 이익이 아닌 국가의 안위를 위해 존재한다. 그것이 우리가 입은 군복의 무게다. 대원들은 그녀의 말에 가슴 깊이 공감하며 뜨거운 함성으로 화답했다. 최병철 소장이 남긴 오물은 깨끗이 씻겨 내려갔고 707 부대는 다시금 대한민국 최강의 특수부대라는 명성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해가 질 무렵 한서연은 홀로 사격장을 찾아 표적지를 향해 총을 겨누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세상에는 제3의 최병철이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기에 그녀는 총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언제나 깨어있는 눈으로 정의를 지킬 것이다. 탕탕탕 고요한 사격장에 울려 퍼지는 총성은 그녀의 변치 않을 결의를 대변하고 있었다. 최병철 소장의 무기징역 판결이 확정된 지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계절은 어느덧 혹독했던 겨울을 지나 생명이 움트는 봄의 한가운데에 와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제7-107 특수임무단의 연병장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대원들의 기합 소리는 여전히 서리발처럼 날카롭고 강렬하여 부대의 기강이 바로 섰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과거 최 소장 시절의 보여주기식 훈련과 나태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는 실전과 같은 긴장감과 상호 신뢰가 채우고 있었다. 한서연 대령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땀 흘리는 부하들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지난 6개월간 몰아쳤던 개혁의 폭풍을 조용히 회상하고 있었다. 국방부는 최병철 사건을 계기로 전군에 걸친 대대적인 방산 비리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수십 명의 고위 장교들이 옷을 벗거나 사법 처리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덕분에 군수 시스템은 투명해졌고 병사들에게는 검증된 최신형 장비들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이제 대원들은 작전 투입 전 방탄복이 뚫릴까봐 걱정하는 대신 오직 임무 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전투력 상승으로 직결되었다. 한서연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신형 헬멧을 어루만지며 이것이 헛된 희생이 아니었음을 확인하고 안도했다. 오후가 되자 부대 강당에서는 전 장병이 참석한 가운데 한서연 대령의 준장 진급 신고식이 거행되었는데 이는 창군 이래 최초의 특수부대 여성 장군 탄생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단상에 오른 한서연의 어깨에 별이 달리는 순간 강당은 떠나갈 듯한 박수와 함성으로 가득 찼고 그 중에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여군들도 적지 않았다. 그녀의 진급은 단순히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유리천장을 깨부수고 실력과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었다. 한서연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거수경례로 답했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취임사에서 거창한 미사여구 대신 군인의 본분과 책임에 대해 담백하게 이야기했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과 결별할 것을 선언했다. 그녀는 나의 별은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무거운 책임의 징표라고 강조하며 병사들과 눈을 맞추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은 준비된 원고를 읽어내려가던 과거 지휘관들의 지루한 훈시와는 차원이 달랐기에 병사들의 가슴을 깊게 울렸다. 행사가 끝난 뒤에도 대원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그녀의 이름을 연호하며 새로운 리더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냈다. 같은 시각 차가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육군 교도소의 독방에는 수인 번호가 적힌 낡은 죄수복을 입은 최병철이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한때 장군의 지위에서 호령하던 그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늙고 병든 노인만이 초라하게 앉아있을 뿐이었다. 그는 하루 종일 좁은 방 안에 갇혀 자신이 저지른 과오들을 곱씹어야 했고 특히 한서연에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음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다. 여자는 맞아야 한다고 했던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결정적인 트리거가 되었던 것이다. 교도소 안에서도 최병철은 다른 수감자들 사이에서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그가 저지른 비리가 병사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것이었기에 군인 출신 수감자들의 분노를 샀기 때문이었다. 식사 시간마다 그는 구석에 처박혀 눈칫밥을 먹어야 했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지르다 교도관에게 제지당하기 일쑤였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모래성이 무너진 자리에서 철저하게 고립되었으며 그를 면회오는 가족조차 발길을 끄는 지 오래였다. 이것은 법이 내린 심판보다 더 가혹한 인과응보라는 자연의 섭리가 내린 형벌이었다. 며칠 뒤 한서연 준장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과거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던 국경 지역의 작전 구역을 다시 찾았다. 헬기에서 내려다본 그곳은 여전히 험준하고 거칠었지만 더 이상 죽음의 냄새가 나는 비리의 현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건넜던 계곡과 교전이 있었던 숲을 둘러보며 먼저 간 전우들을 위한 묵념을 올렸다. 불어오는 산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고 그녀는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비로소 내려놓는 기분을 느꼈다. 이제 이곳은 감시 장비가 보강되고 정기적인 순찰이 강화되어 완벽한 안보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부대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한서연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했는데 여전히 그녀에 대한 기사가 메인을 장식하고 있었다. 언론은 그녀를 한국의 잔 다르크, 부패를 척결한 철의 여인이라 칭송하며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런 수식어들이 부담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이 영웅이 아니라 단지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기에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했다. 그녀는 명예욕이나 정치적 야망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군복을 입은 자로서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노력했다. 집무실에 도착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신입 소위들과의 간담회 자리였는데 그 중에는 707 부대를 지원한 우수한 여성 장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한서연을 롤 모델로 삼아 군인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재원들이었고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한서연은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성별이 아니라 능력이 너희를 증명할 것이다. 편견에 맞서지 말고 실력으로 압도하라고 조언했다. 그녀의 말은 후배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고 그들은 한서연과 같은 훌륭한 지휘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저녁이 되자 한서연은 관사로 돌아가지 않고 사격장으로 향했는데 이는
그녀가 소위 시절부터 지켜온 오랜 습관이었다. 아무도 없는 사격장에서 그녀는 표적지를 향해 권총을 겨누었고 호흡을 멈춘 채 방아쇠를 당겼다. 탕탕탕 명쾌한 총성이 어둠을 가르고 표적지 정중앙에 구멍이 뚫리자 그녀는 비로소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지휘관이 되어서도 실전 감각을 잃지 않으려는 그녀의 노력은 부대 전체에 귀감이 되었고 부하들이 그녀를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했다. 그때 긴급 상황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고 한서연의 무전기에서도 다급한 호출 신호가 들어왔다. 동해안 인근 해상에서 테러범들에게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발견되었다는 첩보가 입수된 것이었다. 한서연은 즉시 사격장을 뛰쳐나와 상황실로 향했고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전투 모드로 전환되었다. 평화로운 일상은 끝났고 다시금 긴박한 전장이 그녀를 부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상황실에 도착한 한서연은 참모들로부터 브리핑을 받으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전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이번 작전은 해상 대테러 임무로 고도의 기술과 팀워크가 요구되는 난이도 높은 작전이었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출동 명령을 내렸다. 전팀 출동 준비. 10분 내로 헬기 탑승 완료한다. 이번에도 빈틈은 없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대원들은 지휘관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장비를 챙겼다. 경납고에는 최신형 블랙호크 헬기들이 로터를 회전시키며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고 대원들은 방탄 헬멧과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채 비장한 표정으로 도열해 있었다. 한서연은 대원들의 장비를 일일이 점검하며 격려의 말을 건넸는데 과거와 달리 모든 장비가 최상품이었기에 그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그녀는 선두 헬기에 올라타며 헤드셋을 착용했고 조종사에게 이륙 신호를 보냈다. 굉음과 함께 헬기가 밤하늘로 솟아오르자 발 아래로 부대의 불빛이 멀어지기 시작했다. 헬기 안에서 한서연은 창밖의 검은 바다를 바라보며 지난 1년여간의 일들을 주마등처럼 떠올렸다. 모욕과 멸시를 견뎌내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웠던 시간들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최병철 소장이 했던 여자는 맞아야 한다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이었는지를 자신의 존재 자체로 증명해 보였다. 진정한 힘은 폭력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신념과 올바른 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녀는 몸소 보여준 것이다. 작전 지역에 접근하자 한서연은 대원들에게 작전 개시를 알리는 신호를 보냈고 헬기는 선박 위로 낮게 비행하며 호버링을 시작했다. 루프가 내려가고 대원들이 거침없이 하강하는 모습은 마치 먹이를 낚아채는 독수리처럼 용맹하고 날렵했다. 한서연 또한 직접 현장 지휘를 위해 로프를 잡고 뛰어내렸고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의 심장은 뜨겁게 요동쳤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바라는 어린 장교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를 이끄는 당당한 지휘관이었다. 선박 내부로 진입한 대원들은 한서연의 지휘 아래 물 흐르듯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테러범들을 제압해 나갔다. 적들은 예상치 못한 기습과 압도적인 화력에 당황하여 저항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너졌다. 한서연은 CCTV 통제실을 장악하고 인질들의 안전을 확보한 뒤 상황 종료를 선언했다. 작전 성공. 전원 무사하다. 본부로 귀환한다. 통신기를 통해 전해지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자부심이 배어 있었다. 귀환하는 헬기 안에서 대원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고 한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앞으로도 수많은 시련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자신과 이 대원들이 함께하는 한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밤하늘의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정의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군복을 입은 자들의 명예가 지켜지는 한, 대한민국은 안전할 것이라고 부대에 도착하자 동이 트기 시작했고, 붉은 태양이 떠오르며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한서연은 헬기에서 내려 대원들과 함께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다. 그녀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고 웅장해 보였다. 최병철이라는 어둠은 사라졌고 이제 707 부대에는 한서연이라는 찬란한 태양이 떠올라 그들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다. 한서연은 제복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정면을 응시하며 힘차게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뒤로 늠름한 대원들이 대열을 맞춰 따르고 있었고 그들의 발소리는 희망찬 미래를 향해 행진하는 군가처럼 힘차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전설의 서막에 불과했다. 세상이 그녀에게 던진 돌을 그녀는 디딤돌로 삼아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섰고 이제 그녀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진정한 강철의 여인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번졌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렸다. 그래, 인생은 때로 시련을 주지만 그 시련을 어떻게 받아치느냐가 진짜 승부지. 덤벼라. 세상아, 나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으니까.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날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앞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시련을 딛고 일어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품격이자 아름다움이었다.